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독일마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 증시각도TV에서 정말 모시고 싶었던, 한 1년 넘게 모시고 싶었던 분을 드디어 모셨습니다. 전 한국은행 자문역이셨고 이제는 작가로 등단하신 차현진 박사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평소에 너무 차 박사님 모시면 꼭 물어보고 싶었던 거 예. 좀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대답을 못 해주셔가지고 예. 아이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예. 돈이란 무엇인가? 예. 이 지금 우리가 돈 얘기를 하면서 스마트 머니로 모든 것이 환원되면 파는 옵티콘한 세상에 도래할 것이고, 그러면은 진정으로 인간이 인간됨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획일화되는 사회 속에서 어떻게 나의 존재를 찾을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로 갔는데, 그러면 이제 그럼 돈이 무엇이길래 우리를 이렇게 족쇄는가 하는 생각을 한번 정리하기 위해서 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우, 너무 철학적으로 들어가는데요. 그러니까 이거 대답해 주실 분이 차 박사님밖에 안 계셔서. 아니, 다른 분은 이게 어렵더라고요. 이 대답을 잘 안 해주셔가지고. 네. 일단 돈이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가치의 저장 수단이고, 거래 수단이고, 그다음에 평가 측정, 뭐 지급 수단, 지급 수단, 가치 저장, 지급 수단, 계산 단위 뭐 이렇게 보통 얘기하죠. 계산 단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빅테크나 이런 기업들도 지금 막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건데, 아무 회사나 할 수 없고 큰 소위 말하는 테크가 아니라 빅테크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요 세 가지 외에 다른 무엇이 돈 뒤에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예. 그 설명, 지금 말씀하신 설명에 대해서 2000년 동안 우리 인류, 그리고 머리 좋다는 경제학자들이, 경제학이 17세기에 나왔으니까 한 300년 동안 너무 게을러 가지고 생각을 전혀 안 했다. 아, 정말요? 예. 그래서 케인즈가 처음 지금 얘기하신 그거에 이제 의문을 제기했어요. 가만히 있어봐. 계산 단위, 지급 수단, 가치 저장 수단. 그거 누가 맨 처음에 얘기한 거야? 기원전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에 로마 황제의 법률 자물관이었던 파울루스라는 사람이, 황제시여, 지금 저기 그리스 사람들이 금속 쪼가리를 돈으로 쓰고 있던데 그걸 우리나라에도 갖고 와서 로마도 쓰면 그 상거래가 편리해지고 잘 되겠습니다. 돈이 뭔데? 그러니까 이런 기능이 있는 겁니다 하고, 돈을 본 적도 없는 로마 황제한테 법률 자문관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만든 말인데, 그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돈의 기능인데 돈의 정의는 아니죠. 그렇죠. 사람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그거 있잖아, 어렸을 때는 기어 다니다가 좀 크면 두 발로 다니다가 나중에 허리가 휘면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뭐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의 손발의 기능을 묘사한 것이지, 그렇죠. 사람을 설명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케인즈가 처음에 그 얘기를 해요. 우리가 2000년 동안 그 세 가지 얘기밖에 못했다는 거는 정말 우리가 바보였다는 얘기다.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그 기능으로 얘기하지 말고 본질로 이야기하자 그러는데, 그래서 케인즈는 맨 처음에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자기가 역사에 남는 경제학자라면 자기가 제기했던 이 문제 제기 때문에 자기가 역사에 남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필 그 해 대공황이 터지는 바람에 나중에 나온 일반 이론 갖고 이제 뜨고 이건 죽었고 이건 죽고, 그런데 사실은 이게 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돈의 겉모습 말고 실제를 고민했던 최초의 경제학자다. 그게 100년 전 경제학자야. 충격이네요. 근데 케인즈가 또 그렇게 그런 놀라운 생각을 했던 거는 자기가 워낙 머리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와이프를 잘 만나서 그래. 발레리나, 러시아 발레리나. 그래서 그 근본위 제도의 종주국이자 자본주의의 그 본산이었던 영국에서 볼 때, 1914년에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그 소련에서는 모든 은행을 국유화하고 종이돈을 쓴대더라. 그랬더니 그 미친놈들 아니야? 역시 공산주의자들은 뭘 해도 믿을 수가 없어 하고, 그거 종이돈은 옛날에 몽고가 유럽에 쳐들어왔을 때 원나라 때나 쓰던 거지, 누가 어떻게 종이돈을 쓰냐 하고 말도 안 된다고 그랬는데, 케인즈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와이프 따라서 처가가 있는 러시아 가서 가만히 보니까, 가만히 있어봐, 우리가 왜 꼭 금을 돈으로 써야 되지? 종이돈도 돈으로 쓸 수가 있잖아. 그럼 종이돈을 돈답게 만드는 거는 뭐지? 그 국가가 선언한 계산 단위 아니야.
내가 이 나라의 세금을 원으로 받고 네. 원이 찍혀 있는 종이 쪼가리로 세금을 받는다고 하면 사람들이 세금을 안 냈을 때는 감옥에 가니까 정부가 국민을 향해서 갖고 행사할 수 있는 최고의 갑질인 조세를 갖고 이걸 돈으로 쓰면 이제 이게 돈이 돼서 서로 언젠가 세금을 내야 되니까 네. 이게 돈으로 된다. 그래서 화폐의 본질은 계산 단위다. 국가 예산을 편성하거나 세금을 걷거나 할 때 아, 저 사람한테 요만큼을 걷어야 되겠다. 당신이 갖고 한 달에 1년에 버는 돈을 1억 원이라고 생각하고 그 1억 원의 15%를 나한테 세금으로 1,500만 원을 내라. 그리고 그 돈을 모아서 나는 뭐 1,000조 예산을 짜겠다 해서 우리가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가치의 단위, 네. 그게 돈의 기원이라고 케인즈가 처음으로 얘기를 가치의 했어요. 단위. 예. 네. 그래서 케인즈는 아, 그러니까 돈의 본질은 추상이다. 아, 뭐 그러니까 네. 비트코인 비슷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의 본질은 그게 신사임당이 그려져 있는 누런 돈이냐, 네. 그러면 동전이냐, 그러니까 내재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얘기다. 네. 돈은 그냥 추상이다. 네. 근데 그 추상을 누구나 다 정할 수 있잖아요. 뜨겁고 차갑고 하는 거 우리 모두가 다 느낀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아, 이 온도를 요런 단위로 측정을 해서 요거를 1도라고 하자, 화씨라고 하자, 섭씨라고 하자는 거는 정부가 없었을 때도 무게는 있었고 길이는 있었고 부피는 있었는데 국가가 미터와 킬로그램과 이런 걸 다 온도를 다 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체가 있더라도 그것을 추상화한 계산 단위로 만든 것은 국가다. 네. 국가에서 비롯되는 계산 단위가 돈의 오리지널이다. 그 네. 생각을 이어받아서 지금도 우리가 뭐 통화량 통계 M1, M2, M3라는 걸 만드는데 네. M1의 사실은 98%는 추상화된 네. 은행의 예금의 형태로 숫자로만 존재하고 우리 같은 주머니의 예, 돈으로 주머니에 우리 각자 지금 평균 5만 3천 원 정도 들고 다니는데 네. 그거는 전체 M1의 12%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네. 이미 우리 사회는 한국은 벌써 이제 뭐 88% 정도는 이미 디지털화되어 있는 네. 세상인 거죠. 그래서 화폐의 돈의 기원은 추상이고 추상 중에서도 계산 단위다는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한 레슨인 것 같습니다. 아, 네. 아, 정말 오늘 굉장히 큰 공부가 됩니다. 이 듣다 보니까 그러면 추상이라는 것에 여러 가지가 들어갈 것 같은데 예, 신용이라는 것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국가를 우리가 믿는 지역. 예, 예, 그다음에 국가 힘, 예, 군사력 예.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죠. 예. 다양한 것들이 막 들어갈 예, 수 예, 있을 것 같아요. 예. 추상에.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너무 막연한 얘기가 되는데 그거를 그래서 원, 달러, 파운드라는 가치로 측정을 하자. 네. 숫자가 갖고 있는 애드티비티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가산성을 기준으로 그 측정을 하자 하는 각국의 운동에 의해서 주권 작용에 의해서 돈이 그 시작을 했다 하는 게 케인즈의 이야기고요. 2011년에 제가 법을 잘못 만들어서 한국은행법에 잘못 말이 들어가 있는데 화폐 단위라고 하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화폐는 화폐 이름이지. 영어로 하면 denomination 네. 이라서 미국의 돈의 이름은 달러고 네. 영국 돈의 이름은 파운드고 한국 돈의 이름은 원이고 원이고. 예. 그러니까 누구나 다 똑같이 국경을 넘어서서 통용되는 거는 길이의 단위는 우리도 미터야 이렇게 되지만 물어볼 때 미국 말의 단위는 뭐냐? 영어고 영국 말의 그 프랑스 말의 단위는 뭐야? 그러면 프랑스어라는 말은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 영어, 불어, 중국어, 일어 이렇게 하잖아요. 네네.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한국에서 쓰는 계산 단위의 이름은 뭐야? 원이야. 미국 사람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조세를 걷는 계산 단위의 이름은 뭐야? 달러야 이러잖아요. 그래서 화폐는 이름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네네네. 뭐 김준수의 꽃처럼 뭐라고 불러주는 순간 그게 이제 의미를 네네. 갖는 것처럼 한국 사람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월급을 받고 집 계약을 할 때 우리 모두가 공통되게 추상적으로 머릿속으로 담고 있는 그 계산 단위의 이름은 원이다.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요, 국가가 우리의 정신 세계를 지배하는 겁니다. 네네. 굉장히 네. 강력한 거죠. 네. 네.
그 말씀하신 루이 알디세르 인터펠레이션. 예. 네, 기호로 딱 지정하면서 예. 사람들이 호명 이론.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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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꽃처럼 예. 불러주니까 예. 의미가 됐고 존재가 됐다. 예. 예. 네. 선생님 하면 이제 뒤돌아보잖아요. 네네. 뒤돌아보는 순간 저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는 저는 선생님이고 대학에서 학생 그러면 다 돌아보잖아요. 네. 자기가 이미 학생이라는 걸 알고 이제 그 불러주는 거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처신을 하게 되는데 그런 이름 부름이 돈의 궁극적인 존재 이유고 기능이다라는 거를 케인즈가 생각해냈으니까 케인즈는 그런 면에서는 호명 이론을 냈던 알투세르처럼 철학자일 수도 있고 네네네. 대단한 사람인 거죠. 아 예. 버틀런트 러셀이 네. 조금 못 썼다지 않습니까? 예? 대화할 때 러셀이 영미철학의 대가인데 예. 그 당시 근데 러셀이 케인스하고 대화하고 나면 열등감을 느꼈다고 할 정도였으니까 또 케인즈는 비트겐슈타인 뭐 열등감을 아 비트겐슈타인 정말 예. 미치죠. 천재가 천재한테 열등감을 느끼기도 하는데 네. 그 중간쯤 됐던 케인즈가 네. 그런 놀라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다시 말씀드리면 돈은 추상이고 제도고 이런 거다. 우리 집 앞에 도로가 파이면 시청이나 구청에서 고쳐주잖아요. 네네. 내 차가 고장나면 내 돈으로 고치고. 네. 근데 갖고 계신 지갑에 있는 돈이 찢어지거나 해지면 정부가 은행 가서 그냥 공짜로 바꿔주죠. 그렇죠. 네. 우리가 수리비 안 내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이미 우리 지갑 속에 있는 돈은 물건이 아니고 국가와 내가 약속하는 추상이기 때문에 네. 그 추상이 잘 보이게끔 새 돈으로 바꿔주는 거는 정부가 해주는 건데 네. 그거는 정부가 내 지갑 속에 있는 내 돈을 내 차와 같은 거로 보기보다는 우리 집 앞에 도로와 같은 거로 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 주머니에 있는 내 돈에도 국가의 작용이 들어가 있고 추상이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그 결혼은 두 사람의 문제지만 결혼 제도의 신성함은 국가가 지켜주는 거랑 똑같다. 네. 예. 두 사람이 치르는 결혼 생활하고 결혼 제도는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의 그 화폐 제도하고 그 이런 거는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는 걸 케인즈가 맨 처음에 얘기했으니까 오늘 예. 저기 뇌 주름이 하나 더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돈의 그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갑자기 하나 또 질문 드리고 싶은 게 하나 더 있는데요. 그럼 그 국가별로 통화의 가치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이건 국가의 차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통화의 차이를? 예를 들어 외환관의 예. 달러와 원화 간의 가치가 계속 조금씩 바뀌기도 하고 예, 예. 그리고 장기적으로도 계속 바뀌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어느 나라 통화는 되게 강한 통화, 강성 네, 통화가 있고 예, 어느 나라 통화면 되게 우리가 예를 들어 소위 말하는 후진국에 가면 우리 돈이 되게 값어치가 있고 예, 선진국에 가면 값어치가 예. 없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 어떤 통화라는 게 이제 규정되는 그 규정이 네. 그 어떤 나라의 규정과 이렇게 궤를 같이 하는 건지 아, 그건 본질적인 어려운 질문인데 화폐 간의 교환 비율이 네. 국가가 정하느냐 또는 시장이 정하느냐 이제 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네요. 국가가 정하려고 많이 시도를 했었죠. 네. 고정 환율 네네. 제도였었는데 모든 나라가 금속 화폐를 써서 근본이 제도냐, 은본이 제도냐, 복본이 제도냐 네네. 했을 때는 결국 국가의 힘이 아니고 조물주가 땅에 박아놓은 금과 은의 희소성의 비율이었기 때문에 그러네요. 땅에 얼마나 많은 걸 갖고 있느냐네요. 예. 네. 뭐 그거는 이제 과거에 그리스 시대에는 1대 2였다가 지금은 1대 한 90 정도까지 벌어져 있을 텐데 네. 그거는 이제 시장에서 정하는 거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나라가 그걸 20세기 초만 하더라도 국가가 강제하려고 하다가 실패를 하니까 프랑스 같은 데는 라틴 통화동맹 같은 걸 만들어서 남유럽하고 일부 국가를 한 20개국 만들어서 몇 대 몇으로 지켜보자. 우리끼는 금과 은을 약속대로 1대 17대 비율로 바꿔보자 그랬더니 서로 금을 가지려고 그러고 네. 은은 안 주고 그러니까 결국은 40년 만인가 붕괴가 되고요. 또 60년대 케네디가 등장했을 때도 영국하고 미국하고 몇 나라가 조합을 맺어서 우리 브레튼 우즈 체제에 의해서 1파운드당 35달러 그 비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끼리라도 금을 사고 팔자. 네. 예, 런던 골드 풀도 만들고 했는데 그것도 62년인가 만들어서 68년에 저기 해체가 될 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 결론은 시장주의자들의 결론은 화폐와 화폐 사이의 교환 비율은 국가가 정할 수 없는 것 같더라. 네. 국가가 돈은 만들지만 네. 그 돈과 돈의 비율은 시장에서 결정된다. 이제 거기까지는 느슨하게 다 동의하는 건데 그러면 시장이 뭘 믿고 교환 비율을 정하느냐에 대해서는
경제학자도 제대로 대답을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구매력 평가 이론에 따르면 환율은 각국의 물가 수준 차이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아, 그러기에는 너무 단순하네요. 예. 그게. 그다음에 이자율 차이에 의해서 환율이 결정되니까 미국이 고금리고 우리가 금리 인상 속도가 늦으면 달러가 점점 강세가 될 거야. 뭐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게 네.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8%에서 7%로 떨어졌다고 그러면 달러가 강세가 돼야 돼요. 물가 상승률이 떨어졌으니까. 낮아졌으니까. 네. 근데 이제 만세다. 이제 미국의 물가가 잡혔네 해가지고 오히려 원화값이 지금 올라갔죠. 30억씩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순전히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서 작용이 되니까 지금은 사실은 적어도 특히 환율은 경제학이 거의 무력화된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네. 뭐 학교에서 배우고 뭐 대학 취직 시험 볼 때 저도 그렇게 뭐 금리 차이에 의해서 되고 양국의 물가 상승률에 의해서 환율이 결정된다고 시험 볼 때 답안지는 그렇게 쓰지만 현실은 그와 정 반대로 돌아가면 경제학에 그 뭐에다 써먹는 거야? 이제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죠.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저는 갑자기 듣다 보니까 이 경제학이 인간에 대한 인식의 오류가 상당하더라고요. 저는 예. 경제학 공부하면서 이거는 근본이 잘못된 학문이네라고 생각했던 거가 뭐냐면 인간은 합리적 존재다. 예. 저는 합리적 존재라고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걸 합리적 존재라고 규정하고 시작을 하면 이거는 뭐 학문이 잘못된 거예요. 처음 예. 시작이 잘못된. 지금 말씀 듣다면 또 그 생각이 들면서 예. 사회 총체가 포함되어 있는 어떤 예. 썸띵이 이 돈이라는 건데 예. 단지 물가, 이자율 그게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예. 그 나라 사람들의 뭐 태도라든가 성향이라든가 예. 역사라든가 이런 예. 것들이 다 축적되어 있을 것 그렇죠. 같은 느낌이 예. 드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경제학으로서 풀기가 좀 어려울 수밖에 예. 없겠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드네요. 수학만 따지면 네.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면 이제 달러가 강세가 될 거라는 식으로 답을 해야 되는데 예. 사실 그 뒤에 지금 우리가 현실에서 느끼는 거는 물가가 높기 때문에 연준이 주구장창 금리를 올려왔던 것을 이제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겠구나. 아휴 다행이다. 네. 해서 경제학보다 그 윗단계에 올려놓는 게 제롬 파월의 인간성과 그 사람의 의지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이론을 보는 게 아니고 네. 그 자리에 앉아 있는 명패 놓고 앉아 있는 사람의 방석을 보고 네. 그 방석 위에 앉아 있는 사람의 태도를 보는 거잖아요. 네, 네. 그거는 학문이 아니고 거의 이제 그렇죠. 궁예의 관심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예. 네, 네. 제롬 파월이 앞으로는 좀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게 할 것 같아라는 거는 그거는 뭐 궁예하고 다를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경제학이 관심법에 자리를 내준 그런 상태가 지금 21세기의 국제금융 상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딱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경제학 모토로 배워 그러면. 오늘 너무 이렇게 깊이 있는 내용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정말 제가 이 갈증이 좀 해소되는 날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예. 끝으로 하나만 이 책에서 나왔던 이 돈에 대한 이야기, 국가와 돈에 대한 이야기. 우리는 이제 국가가 예산을 편성하고 우리가 세금을 내고 하면은 국가가 돈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허튼 생각이야. 국가는 돈이 필요치 않아. 그렇죠. 예. 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걸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폐의 기원에 대해서 저도 사실은 학교에서 잘못 배웠고 지금도 여전히 잘못 가르치고 있는데 화폐는 그 물물 교환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람들끼리 자연스럽게 교환해낸 시장의 산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18세기에 산업혁명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근대 국가로 펼쳐지는 과정에서 국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거나 최소화하고 싶어 했던 오스트리아 학파 또는 국가를 잃고 2000년째 방황했던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하나의 착각이다. 화폐는 한순간도 국가를 떠나서 존재해 본 적이 없다. 그게 이제 히틀러를 포함한 이 독일 쪽 역사학파들 생각이거든요. 네네.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동양에서는 이성계를 만나고 서양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를 만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 그리스에서는 돈을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모르겠는데요. 우리로 치면 법이에요. 네. 야, 너 법 있니? 얼마나 필요해? 200법.
하고 200법 빌려준다고. 네. 그러면 그리스 사람들은 왜 돈을 법이라고 불렀냐? 돈은 국가가 법률로서 만든 거기 때문에 아까 제가 얘기했는 대로 네네. 세금을 걷기 위한 계산 단위로서 만들어 놓고 이걸 당신이 내년에 200개 갖고 오면 세금을 감옥 안 보내주겠다 해서 네. 법으로 선포하면 이게 돈이 되기 때문에 그리스는 그 돈을 법이라고 불렀던 거고 네. 이성계도 위화도 회군하고 난 다음에 우리 고려가 그 영원무궁하게 발단을 하려면 그 중국을 따라서 구리돈을 쓸 게 아니고 구리도 없는데 옛날 몽고가 지배해 왔을 때처럼 종이돈을 쓰자고 해서 만든 게 저화 당나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네. 그 생각을 좀 하는 국가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은 화폐의 기원은 국가다. 예, 그래서 그 국가가 앞으로 이거를 세금으로 거둘 테니 당신이 이거를 내년에까지 200개를 갖고 와라. 그러면 이거 어디 가서 구합니까? 그럴 텐데 그러면 내가 도로를 닦는데 와서 노역을 한 달 동안 하면 이거 200개 줄게 네. 해서 국가가 필요한 노역이나 이 자원을 빨아들이기 위해서 국가가 발행한 거기 때문에 이 국가는 사실 이게 필요 없죠. 이거 그렇죠. 국가는 이 자체가 이게 왜 필요해요? 사실 노동력이 필요하고 자원이 필요한 거지 예. 이거 자체는 별로 필요가 예. 없는 거죠. 이거는 국민들을 자기가 필요한 리소스를 국민들이 갖고 오게끔 만들어 놓은 매개지. 그렇죠. 국가 자체는 이게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 그런 이야기들을 네. 하는데 그 사실은 후자가 지금 제가 설명하는 방식이 오늘날에는 더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네네. 근데 우리가 그 오스트리아 학파의 그 시장 경제주의자들이 너무 그거를 확산시켰기 때문에 칼 맹거 같은 사람이 그 자기가 제일 감명 깊게 읽은 게 다윈의 종의 기원이거든요. 네네. 오리진 오브 스피시즈죠. 네. 종의 그 기원이란 책인데 이걸 갖고 세상을 사회도 이렇게 설명을 해보자. 그래서 똑같이 만든 책이 50년인가 있다 만든 책이 오리진 오브 스피시예요. 스피시즈 하면 종이 되는데 스피스 하면 그게 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돈의 기원이라는 책을 만들면서 다윈을 흉내내서 진화론으로 만드느라고 뭐 화폐는 시장의 산물이라고 얘기했는데 독일 역사학파나 케인즈나 이런 사람들이 볼 때는 이제 피식 웃죠. 네.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네. 돈의 기원은 국가다. 그리스부터 돈을 법이라고 네. 불렀었다. 예.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교과서나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설명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국가는 돈을 발행할 수 있는 상황이 오면 올수록 좋은 거네요. 그렇죠. 예. 예, 많이 발행할수록 좋은 거네요. 예. 허트롭게만 발행 안 하면 많이 그렇죠. 발행할수록 좋은 예. 거. 예. 이제 국민들이 이 돈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정부한테 속았어.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반란이 일어나는 거죠. 네. 그게 대원군 때 당백전이잖아요. 네. 그 전에 병사들은 열심히 일어내가지고 이런 일전짜리를 받았는데 경복궁 공사하고 왔던 애는 백전을 받더라. 네. 그러면 내가 받았던 이런 일전짜리는 뭐가 되는 거야 하고 이제 신뢰의 금이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제 그런 일이 안 생긴다면 국가는 사실은 화폐를 발행하는 것이 편안한 일이긴 하죠. 예. 네. 아, 여러분 오늘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저는 감히 말씀드리면은 우리 차 박사님 외에는 이런 얘기를 해주실 분이 한국에 무슨 말씀을? 진짜 거의 없어요. 제가 왜냐하면 저 아시잖아요. 저는 약간 이제 이 인문학을 전공했던 사람인데 인문학과 경제를 붙여서 물어보면 이게 바로 이게 이상하게 하이브리드가 돼가지고 대답을 거의 대부분 못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차 박사님이 이렇게 척척 박사님처럼 이렇게 다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지적 갈증을 크게 해소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여러분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브래드 스콧의 클라우드 머니 여기에 보면 돈에 대한 이 사람의 규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현금 없는 사회의 위험성과 그 다음에 현금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최근에 변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그 암호 자산의 기원과 한계에 대한 이야기, 그 상황에서도 현금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써놨고, 뭐 정치 경제 권력에 대한 이야기도 뒤쪽에 보면 언급이 되어 있어서 정말 읽어볼 만한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책 추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 너무 재미나게 읽었고 또 특별히 오늘 이렇게 자리 나와 주셔가지고 귀한 말씀. 사실 이 책에서 들을 수 없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예, 그리고 책에서 알 수 없는 더 깊은 내용들을 해주셔가지고 사실 책하고는 약간 오늘 분리되는 내용도 있었다는 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우리 차 박사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네,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